자, 이번 시간은 교재 285페이지예요. 3번 투자 분석 기법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시험은 여기서 거의 세 문제가 늘 나왔거든요.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아주 중요합니다. 자, 크게 흐름은 세 가지인데요. 목차부터 먼저 확인해요. 걸어 1번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2장 넘어갑니다. 288페이지죠. 걸어 2번 어림셈법. 자, 그러면 지금 천천히 넘겨보니까 네모 박스 공식이 많이 보여요? 적게 보여요? 엄청납니다. 어림셈법 공식도요. 자,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 장 넘어갑니다. 걸어 3번요. 비율분석법 계속 공식이 나옵니다. 이거를요. 예배 없이 싸그리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를 하고요. 어떻게 마치 구구단처럼요. 3, 3은 9, 5, 4, 20 팍팍 나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암기력이 요구됩니다. 자, 그래서 양은 많지만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구석구석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세 가지인데요. 처음부터 볼게요. 자, 1번 할인 현금 수준수법은 몇 년마다 거의 한 문제가 꼭꼭 나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할인 현금 수지분석법. 그러면 현금 수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잖아요. 얘가 뭐죠? 영업 수지하고 지분 복귀. 둘 다 빼는 거 세 가지가 뭐죠? 불러줘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면 선, 빚 갚으면 세전, 세금 내면 세후. 따라서 항상 여기서 현금 수지는요. 어디까지 반드시 세후까지 구해야 됩니다. 세후 현금 수지가 기준소득입니다. 까다로운 모의고사는요. 자, 할인 현금 수준서법은 세전 현금 수지가 기준이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세후까지가 항상 기준입니다. 세후 현금 수지가 돼요. 자, 이런 현금 수지를 어떻게 한다? 할인시키자, 할인. 현금 수지를 할인시킨다. 학교론에서요. 할인시킨다. 할인자만 나면 무조건 똑같은 말로 현가화시킨대요. 할인시킨다, 현가화시킨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래 현금 수지를 현재 가치로 현가화시켜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자, 땅이 있습니다. 자, 이 땅에다가 빌라를 짓자. 그래서 빌라를 분양합니다. 그럼 처음에 자, 빌라를 지을 때 공사를 착공하잖아요. 공사를 착공할 때 공사비가 100% 전부 다 들어갑니까? 일부만 들어갑니까? 일부만 들어가죠. 공사비가 10% 들어갔다. 다음에 한 달 지나서 공사비가 또 20% 투입이 들어가요. 또 한 달 지나서 공사비가 또 10% 들어가고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공사비가 계속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준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에 공사비가 지출 빠져나갑니다. 또 수입이 들어오죠. 어떤 수입? 분양 수입이죠. 처음에 계약금 10% 들어와요. 다음에 중도금 1차 중도금 20% 들어오고 2차 중도금 20% 들어오고 또 중도금 20% 들어오고 마지막에 잔금 30% 모두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잖아요. 얘가 바로 현금 수지입니다. 그럼 이때 돈의 흐름이 서로 다르잖아요. 기간도 다르고. 이 자체로 비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돈의 흐름을 이렇게 현가화시키자. 이렇게 현재 가치로요. 현재 가치로 비교하자. 공사비도 마찬가지로 모두 현가화시키자. 모두 현가화시키자. 자, 이렇게 했더니 모든 분양 수입의 현재 가치가 바로 12억이다.
얘가 뭡니까? 수익형가입니다. 모든 총 공사비의 현재 가치가 10억이다. 얘가 다른 말로 비용형가입니다. 이렇게 모든 돈의 흐름을 현재 가치로 놓고 비교하니까 한눈에 비교됩니다. 그러면 수익이 얼마? 12억. 비용이 얼마? 10억. 그러면 공사가 남는 겁니까? 손해보는 겁니까? 수익이 더 많잖아요. 이럴 때 빌라 짓는다 안 짓는다? 빌라 짓는다 이 말입니다. 만약 수익 현가가 12억이 아니고 얘가 8억이면요. 수익이 8억이고 비용이 10억이면 빌라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는다 이 말입니다. 모든 돈의 흐름을 이렇게 현가화시켜서 비교하면 한눈에 비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얘가 바로 현금 수지를 할인시켜서 분석하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입니다. 그러면 교재 봐요. 1번 할인 현금 수지분석법은 개념이 있죠. 기억번 봅니다. 할인 현금 수지분석법이란 두 줄 비줄하세요. 장래 예상되는 현금 수익과 지출, 비용을 모두 현재 가치로 할인하고 이를 서로 비교하여 투자 판단을 하는 방법 밑줄. 그래서 모든 수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니은번요. 할인 현금 수지분석법은 밑줄 하세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 밑줄. 요 말은요 어려워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화폐 시간 가치를 공부 안 했잖아요. 예, 다음 과정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얘가 뭐냐. 할인자가 붙거나 현가화시킨다. 할인한다. 현가시가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런 단어만 나오면 이 자체가 뭐죠? 이 자체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라고 불러요. 결국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것은 반드시 할인시킨다, 현가화시킨다. 할인자가 붙거나 현가자가 붙게 되면 무조건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에 2번 내려가죠. 분석 절차. 2번은요. 앞에다가 X하고 보지 마세요. 시험과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3번요. 종류. 종류는 중요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기억번, 순현가법, 약어로 MPV다. MPV 동그라미. 약어도 알아야 된다. 우리 시험은요. 약어를 다이렉트로 묻기도 합니다. 니은번요. 수익성지수법은 PI법이다. PI 동그라미. 디귿번, 내부수익법은 약어로 IRR법이다. IRR 동그라미.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 세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순현가법입니다. 두 번째가 수익성지수법. 세 번째가 내부 수익률법입니다. 그러면 순현가를 약어로 MPV다. 수익성지수는 약어로 PI가 되고요. 내부 수익률은 IRR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단어 대신에 약어를 바로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어도 알아야 됩니다. 이제부터 순현가는 뭐냐, 수익성지수가 뭐냐, 내부 수익이 뭐냐, 이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개념요. 그러면 쉬운 예를 들자면 이 내용 아시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총수익이었어요. 총 비용을 빼자. 그러면 순수익이 나온다. 이거 아십니까? 알죠, 그죠? 숫자 넣어볼까요? 총수익이 100원인데 총 비용이 60원이다. 순수익 얼마? 40원. 다 하는 거잖아요. 이것만 떠올리시면 돼요. 여기다가 각각 현가,
또 현가, 또 현가 집어넣죠. 그래서 총수익 현가 빼기 총비용 현가 이꼴 순수익 현가 똑같은 말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정리하면요. 자, 수익 현가 빼기 비용 현가는 바로 순현가가 됩니다. 그래서 순현가 나왔잖아요. 순현가는요. 총수익 현가 빼기 총비용 현가는 순현가가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따라서 총수익 현가에서 총비용 현가를 빼요. 그러면 순현가가 나옵니다. 다음 총수익 현가에서 나누기 해요. 분자 분모. 총수익 현가 나누기 총비용 현가입니다. 그러면 수익성 지수가 나와요. 다음에 총수익 현가와 총비용 현가를 이꼴 각해 만들자. 각해 만드는 할인율. 얘가 바로 내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는요. 한꺼번에 묶어서 비교 정리합니다. 반복합니다. 세 가지가 모두가 공통점이 있어요. 수익현가, 비용현가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단어 수익현가, 비용현가 단어를 두 개 딱 돌리고요. 여기서 빼면 뭐? 빼면 순현가, 다음에 나누게 하면 뭐? 수익성지수, 각해 만들면 내부 수익률, 빼면 순현가, 나누면 수익성지수, 각해 만들면 내부 수익입니다. 바로 돌리시면 돼요. 반복합니다. 단어 두 개를 사이에 두면서 수익현가, 비용현가입니다. 불러주세요. 빼면 뭐? 순현가, 나누면 수익성지수, 각해 만들면 내부 수익률. 한 번 더 빠르게 빼면 뭐? 순현가, 나누면 수익성지수, 각해 만들면 내부 수익률. 이걸로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개념입니다. 그러면 숫자 넣어볼게요. 앞에서 빌라 지는데 모든 수익의 현재 가치가 12억 나왔잖아요. 모든 비용의 현재 가치가 10억 나왔잖아요. 한번 넣어볼까요? 자, 모든 수익 현가 얼마? 12억. 비용 현가 얼마? 10억. 그러면 순현가 얼마 나옵니까? 2억. 2억이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 2억이다. 수익이 2억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투자한다? 안 한다? 한다. 결론. 순현가는요. 무조건 0보다 커야 됩니다. 0보다 크다. 즉 플러스일 때 수익이 생겼다. 투자 결정입니다. 다시. 자, 수익현가가 12억이 아니고 8억이래. 8억. 그러면 수익현가 얼마? 8억. 비용현가 얼마? 10억. 순현가 얼마? 마이너스 2억이다.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라서 결론. 순현가는 플러스일 때, 플러스면 수익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플러스일 때 투자 결정. 0보다 작다, 마이너스면 손해봤다, 투자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순현가는 0보다 클 때 투자 결정입니다. 다음에 수익성지수는 수익현가 나누기 비용현가입니다. 또 숫자 넣어볼까요? 수익현가 12억이다. 비용현가 얼마? 10억. 그러면 10분의 10이잖아요. 수익성지수가 얼마 나와요? 예, 1.2가 나와요. 항상 분자 분모 기준은 1입니다. 1. 얘는 1보다 크잖아요. 1보다 크면 수익이 많은 거다, 비용이 많은 거다? 수익이 많지. 수익이 20% 많대 말입니다.
투자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래서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클 때 수익이 많다, 투자 결정입니다. 다시 수익 현가가 8억이래, 8억. 그러면 수익 현가가 8억이다. 비용 현가 10억이잖아요. 그러면 수익성 지수가 얼마 나와요? 0.8. 이러면 수익이 많은 거다, 적은 거다? 적은 거지. 투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라서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클 때 수익이 많다, 투자 결정. 1보다 작으면요, 비용이 많아요. 투자 안 한대 말입니다. 결론, 순현가 기준은 얼마? 0보다 커야 되고요. 수익성 지수는 1보다 커야 됩니다. 기준이 0과 1이잖아요. 따라서 순현가 0이나 수익성 지수 1의 의미는 서로 같은 의미라고 봐야 됩니다.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내부 수익률은 정확히 공부하면요. 보관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관법. 보관법.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보관법. 이걸 설명드리면요. 그래프도 복잡하고 이거 설명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저보고 짜증낼 거예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책에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나오기 때문에 무시하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리, 원칙대로 공부하시면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부 수익을 쉽게 보게 되면요. 결국 내부 수익률은 수익 현가와 비용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인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수익 현가 12억, 비용 현가 10억입니다. 수익 현가 12억, 비용 현가 10억이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빌라를 10억 주고 지었는데 12억에 판다면 수익률이 몇 프로 예상이 된다? 20%. 그래서 양자가 같아지는 차이가 몇 프로? 20% 차이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10억 주고 빌라 지는데 10억이 판다면요. 20% 수익이 예상되잖아요. 얘가 바로 내부 수익입니다. 내부 수익률. 그래서 양자가 같아지는 차이가 몇 프로? 20% 차이잖아요. 얘가 바로 내부 수익률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한 번 더. 주식을 1,000만 원씩 샀습니다. 주식을 1,000만 원씩 사서 이것을 1,100만 원에 판다면 수익률 몇 프로? 10%. 얘가 바로 내부 수익률. 그러니까 이 10%가 내부 수익률. 똑같은 말로 예상 수익률, 기대 수익률 똑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이때 내부 수익률이 이꼴 기대 수익률. 똑같은 말로 예상 수익률입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잖아요. 항상 수익률은요. 하나로 비교할 수가 없다. 항상 비교하자. 뭐하고? 요구 수익률. 들어보셨죠? 그러면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을 비교하면요. 기대 수익이 커야 돼요? 요구 수익이 커야 돼요? 기대가 커야 되잖아요. 언제나 요구 수익은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얘는 언제나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무엇이 클 때? 내부 수익이 클 때 투자 결정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는 이렇게 묶어서 한꺼번에 비교하고요. 빨리 떠올려야 됩니다. 확인합니다. 항상 세 가지는요. 공통 단어 떠올리자. 단어 두 개요. 수익형가, 비용형가. 반복합니다. 자, 이 수익형가, 비용가를 서로 빼면 뭐? 순형가. 나누면 수익성지수. 같게 만들면 내부 수익률. 반복합니다. 빼면 뭐? 순형가. 순형가는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나누면 뭐? 수익성지수.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같게 만들면 내부 수익률. 뭐보다 클 때? 요거보다 클 때. 예. 조금 늦어야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빼면 뭐? 순형가.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나누면 뭐? 수익성지수.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같게 만들면 내부 수익률. 뭐보다 클 때? 요거보다 클 때. 예. 정리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자, 요거 이제 교재 보고 확인합니다. 기억번요. 순형가법 MPV는 A번. 의 보시면요. 세 번째 줄 있죠.
순형가란 예상 수익형가에서 비용형가를 뺀 것 나왔잖아요. 수익형가 빼기 비용형가잖아요. B번 투자 결정 기준은요. 박스 보니까 두 줄로 했죠. 순형가는 0보다 클 때 화살표 투자를 채택합니다. 이미 공부했고요. 니은번요. 수익성 지수 PI는요. 자, A번 의에서 박스 보니까 분자 분모 있죠. 현금 유입의 현가액으로 수익 현가입니다. 나누기 현금 유출의 현가액으로 비용 현가입니다. 따라서 수익 현가 나누기 비용 현가잖아요. B번 투자 결정입니다. 박스 보게 되면요.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클 때 화살표 투자를 채택합니다. D급번요. 내부 수익률법 IRR인데요. 두 번째 줄 보시면 여기서 내부 수익률은 밑줄 하세요. 예상된 현금 수익 현가와 비용 현가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 바로 내부 수익률입니다. 즉 밑줄 하세요.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밑줄,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 바로 내부 수익률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자, 내부 수익률은요.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래요. 이걸 익히면 되겠지만 얘가 뭐냐? 다시 얘를 잘 보세요. 수익형가와 비용형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이 바로 내부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면요. 얘를요. 이항시키자. 그러면 부호가 바뀌는 거 아시죠? 요거 넘겨주면요. 수익형가에다가 넘어가면 뭐? 빼기 비용형가가 되고요. 그러면 이꼴 0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익형가 빼기 비용가 이만큼이 뭐가 되지? 순형가. 그래서 얘가 뭘 말하지? 순형가를 말해. 순형가. 따라서 순형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순형가 0의 의미는요. 똑같으면 뭐가 되지? 수익성지수가 1이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자 밑줄에 있잖아요. 순형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여기다가 밑에다가 적어줘요. 수익성지수 1 적어주고 따라서 내부 수익률은 순형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또는 수익성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다 출제가 돼요. B번 투자결정 기준은요. 박스 보니까 내부 수익률은 항상 요구보다 클 때 화살표 투자를 채택합니다. 여기까지 할인현금 수준수법 정리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맞았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음 차트 넘어갑니다. 결국 이 세 가지가 매년마다 거의 출제가 항상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묶어서 비교하는 항상 단어 두 개 떠올리자. 수익형가, 비용형가. 다시 빼면 뭐? 순형가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나누면 뭐? 수익성 지수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같게 만들면 내부 수익률 뭐보다 클 때? 요거보다 클 때. 끝났습니다. 여기까지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괄호 2번요. 어림셈법. 공식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수도 없이 나와요. 다음 페이지요. 3번요. 비례분수법 계속 공식입니다. 10개가 훨씬 넘어갑니다. 얘는요. 방법이 없어요.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야 이거 중요하니까 암기를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오기가 생겨가지고요. 오늘 꼬박 밤샘에서요. 자 수도 없이 반복해서 암기해 왔습니다. 다음날 내 암기 다 했어. 정말 암기 다 했을까요? 다음날 다 까먹어버린다 아시겠어요? 사람 머리에 한계가 그래요. 그래서 밤 새도록 암기해도 암기는 한계가 있어요. 다음에 또 까먹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암기를 지금부터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 비록 요 세 가지도 다 따라오셨잖아. 그래서 빼면 뭐 가지고 나누면 뭐가 다 따라왔잖아요. 이렇게 따라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하게 되면 이것도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림셈법이나 비례분수법은 공식 10개가 훨씬 넘어갑니다.
일단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암기는요, 지금부터 먼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금방 까먹어버리니까. 그래서 마음 비우시고요. 언제부터? 다음 과정입니다. 3월달부터 제가 설명을 다 드리고, 설명드리면요, 이렇게 따라오듯이 쉽게 따라옵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오시면 되고, 그것만 반복하시면요, 저절로 암기가 돼요. 암기가 요구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설명은 안 드릴 겁니다. 3월달부터 암기도 늦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3월달에 한꺼번에 묶어서 그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3월달에 모두 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투자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요. 그러면 294페이지입니다. 이제 차트 5장 부동산 금융입니다. 금융. 자, 금융 지금부터 목차 봅니다. 참고로 부동산 금융은 주로 5문제에서 6문제가 잘 나와요. 참고로 28회 작년 시험은요, 금융에서 겨우 4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작년에 4문제밖에 올해는요, 다시 원위치 해서 업 시켜야 됩니다. 5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 금융은요, 금융은 뭘 가르쳐야지? 금융은 자금을 융통한다. 그래서 자금 융통 줄여서 금융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금융은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토지 금융과 주택 금융인데, 보통 금융 받게, 융자를 받게 되면 아파트 융자 받죠. 그래서 부동산 금융은 일반적으로 주택 금융을 가르칩니다. 목차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융의 의의를 아셔야 됩니다. 의의에서는 뭘 공부할까? 의의에서는요, 양이 좀 많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얘는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것만 골라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별해서 나올 것만 제대로 보시면 돼요. 버릴 거 버리고요. 두 번째, 저당 대출 제도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경우도 두 개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예요. 항상 A급입니다. 다음에 저당 상환 방법인데요. 그게 3가지가 나와요. 원리금 균등 상환이 나와요. 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입니다. 다음에 최정식 상환입니다. 이 3가지도 너무 중요해요. 따라서 저당 대출 제도는요, 이거 2개 하지만 확실히 정리하시면 돼요. 2가지. 다음 3번째. 저당 유동화 제도입니다. 이를 MBS라고 불러요. 저당 유동화 언제나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도 포인트가 2가지입니다. 2가지를 제대로 알자. 첫 번째는요, 저당 시장 구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 요 흐름을 아셔야 되고요. 다음에는 요 MBS에 있죠. MBS의 종류가 4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MPTS가 있고요. MBB가 있습니다. MPTB가 나와요. CMO가 나와요. 요 4가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2가지를 집중 정리하시고, 4번째요.
네 번째는 우리나라의 저당 유동화의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예요.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줄여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줄여서 한주금, 편하게 한주금 이렇게 부를게요. 그러면 한주금에서는 뭘 공부할까? 또 이것도 두 가지만 준비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보금자리론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노후생활대책인데요.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주금 하게 되면 이 두 가지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공급자 금융입니다. 여기서 흐름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가 나와요. 자, 리츠 하게 되면요, 이 끝자에서만 소문자로 써요. 리츠.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줄여서 PF 금융입니다. 세 번째가 부동산 신디케이트예요. 이상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금융하게 되면요, 지금 이거 있죠, 요것만 하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거의 다 나오니까요. 요 흐름만 잡으시면 돼요. 자, 이런 흐름에서 이제 하나씩 봅니다. 먼저 의부터. 의는요, 전부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특이심에 잘 나오는 것만 골라서 보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294페이지죠. 1번 개념 의부터 볼까요? 사실 294페이지부터 오른쪽 95페이지까지는요, 요즘은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일단 체크는 합니다. 바로 1번부터 볼까요? 부동산 금융의 의의입니다. 동남 1번요. 부동산 금융이란 두 줄 밑줄입니다. 일정한 자금을 확보하여 이를 무주택 서민과 건설업자에게, 여기서 무주택 서민은요, 수요자를 말하고 주택 건설업자는 공급자를 말해요. 따라서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장기 저리로 대출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주택 구입을 용이하게 하는 특수금융이다. 특수금융이죠. 일반 금융은 틀린 말이고 특수금융이다. 왜 특수금융일까요? 장기 저리 대출이니까 바로 일반 금융이 아니라 특수금융을 의미합니다. 이런 용어들은요, 아주 옛날에 초창기 때는 나왔죠. 요즘은요, 묻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3번 내려가요. 부동산 금융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밑줄입니다. 주택금융 밑줄. 적어드렸죠. 그래서 부동산 금융은 바로 주택금융을 가리킵니다. 이때 주택금융의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기역번, 니은번 묶어주세요. 기역번은 주택소비금융, 니은번은요, 주택개발금융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역시 중요한 건 아닌데요. 설명은 드릴게요. 두 가지를 봅니다. 주택소비금융입니다. 주택개발금융입니다. 그러면 주택소비금융을 똑같은 말로 이꼴 수요자금융이다. 다음에 개발금융은 다른 말로 공급자금융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소비금융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저당대부예요. 개발금융의 대표적인 예가 건축대부예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갖고 있는 아파트를 은행에 융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융자 받은 게 저당 대부예요, 건축 대부예요? 당연히 저당 대부잖아요. 바로 수요자 금융입니다. 그럼 대출 받았으니까 잘 아시겠죠? 이 저당 대부, 여러분 아파트 융자 받을 때 일시불로 융자 받았습니까? 분할 융자 받았습니까? 5천만 원, 1억 어떻게? 그날 한꺼번에 받았잖아요. 뭐? 일시불로 융자 받습니다. 분할하시면 아주 특이하신 분이에요. 예. 일시불 융자가 되고요. 갚을 때는요, 10년, 20년 계속 나눠서 갚잖아요. 매월마다. 그래서 뭐, 분할 상환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반면에 건축 대부는요, 공급자 금융이니까 건설회사가 아파트 지으면서 은행에 융자 받잖아요. 바로 건축 대부가 돼요. 그러면요, 공사 기간 중 한 2년 동안 지으면서 그때마다 자금이 들어와요. 단계적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가 분할 융자가 돼요. 다른 말로 단계적 융자를 받게 됩니다. 갚는 것은요, 공사가 모두 끝나면 한 방에 갚아야 됩니다. 한꺼번에. 따라서 이때 일시불 상환입니다. 이런 차이점을 비교하시고요. 그러면 또 공급자 금융은요, 건축 대부인데 이거 말고도 공급자 금융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나오잖아요. 공급자 금융. 이렇게 되면 모두가 공급자 금융입니다. 우리 시험은요, 어렵게 안 내요. 어떻게? 저당 대부는 주택 소비 금융에 속한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건축 대부도 주택 소비 금융에 속한다. X 틀렸지. 이런 정도로 출제가 되었단 말입니다. 어렵게 안 나와요. 다음에 가로 2번요. 부동산 금융의 기능입니다. 금융의 기능도 요즘 나올 성질이 아니니까 아주 가볍게 보세요. 목차 위주로 봅니다. 부동산 금융을 통해서 1번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요. 2번요. 바로 내 집 마련, 자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요. 또 3번 부동산 금융은 저축을 유도한다. 이런 얘기가 바로 주택 청약 예금이 있죠. 이를 통해서 저축을 유도하면서 주택 자금을 조성합니다. 또 네 번째,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요. 5번요, 부동산 경기도 조절한대요. 자, 어떻게 금융이 경기를 조절합니까? 첫줄요, 부동산 경기가 불황이다, 침체되는 경우, 침체 밑줄. 침체되면요, 밑줄 아세요? 금융을 확대, 돈을 풀어주잖아요. 용자를 확대하면요, 경기가 살아납니다. 한 줄 내려가서 반대로 경기가 과열이 된다. 과열 밑줄. 과열되면요, 금융을 축소 밑줄, 용자를 축소합니다. 이렇게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목차 2번요. 금융의 원칙 4가지. 이것도 시험과 거리가 멀어요. 요즘 나올 성질이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1번요. 자금의 확보 원칙인데요. 보통 금융자금은요, 무조건 정부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요, 민간 자금을 적극 유치 밑줄 해서 정부 재정만 의존하지 말고 민간 자금을 적극 유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번요, 대출 금리의 책정 원칙은요, 두 번째 줄 밑줄 아세요? 장기 저리 밑줄. 그래서 대출 금리는 아주 장기 저리 대출로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3번 저당 채권의 유동화는요, 요거잖아요. 별도로 저당 유동화는요, 여기서 따로 공부할 거니까 여기서 다 보시면 돼요. 따로 보시고. 4번 채권 보증책으로서, 되게 채권 보증, 여러분들이 만약 은행에 융자 대출 받게 되면 돈 그냥 빌려줍니까? 아니면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합니까?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하는 것이 바로 채권 보증책입니다. 항상 담보 대출을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거의 시험과 거리가 먼 내용들이고요. 3번 내랍니다. 금융의 기초 용어. 단어가 5개 나와요. 자, 이 5개 중에서 요거잖아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필요한 것만 골라서 봐야 됩니다.
자, 압축할게요. 바로 2번 동그라미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꼭 알아야 됩니다. 바로 4번 동그라미 자, 대부비율 LTV, 총부채상환비율 DTI 꼭 알아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그럼 5번 보게 되면요. 저당 위험이 있죠. 다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나오잖아요. 이 중에서 다 필요 없고요. 2번을 동그라미 즉 조기 상환 위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알면요. 공부 되게 잘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세 가지를 집중하세요. 그럼 2번부터 볼게요.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입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이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잖아요. 제목에다가요. 지분금융 화살표 적어줘요. 배당. 배당이 목적이면 지분금융입니다. 그다음에 부채금융 화살표 이자. 이자가 목적이면 부채금융이 돼요. 불러주세요. 지분금융은 배당이다. 이자다. 배당. 부채금융은 이자. 이렇게 구별합니다. 다시 배당은 무슨 금융? 지분금융. 이자는 무슨 금융? 부채금융.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러면 1번부터 보세요. 지분금융은 배당입니까? 이자입니까? 배당. 따라서 기업은 의 보세요. 주식회사가 자금이 필요할 때 밑줄 아세요? 주식 발행 밑줄. 주식을 사게 되면요. 주식은 연말에 배당 받아요? 이자 받아요? 배당 받지. 그러니까 지분금융입니다. 다음에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이 밑줄 하세요. 지분권 판매 밑줄. 지분만큼 투자하게 되면요. 이것도 배당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받으니까 바로 지분금융이 돼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니은번 얘가 출제가 돼요. 얘를 놓치지 마세요. 단어 3개 밑줄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리처, 부동산 신디케이터, 조인트 벤처 밑줄. 얘가 모두가 배당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분금융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부채금융은 배당입니까? 이자입니까? 이자. 따라서 기업은 의를 보시면요. 기업이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밑줄 하세요. 저당을 설정 밑줄. 저당권 설정하면요. 이자 내야 됩니다. 사채 발행 밑줄. 사채도 이자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부채금융이 되고요. 니은번 예를 들면 요거 중요하죠. 단어 4개를 밑줄 하세요. MB에서 저당담보증권, AB에서 자산유동화증권, 주식 상한사채, 저당대출까지 밑줄 하세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이자가 목적이니까 부채금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최근 시험은요. 최근 시험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스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미음 단어 5개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부동산 투자회사, MBS다, ABS다, 다음에 부동산 신디케이트다 해서 단어를 이렇게 5개 집어넣고 지분금융은 몇 개인가, 부채금융은 몇 개인가 가리는 문제 있죠. 그래서 얘만 잘 떠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4번 내려가죠. 대부비율 LTV 그리고 총부채상환비율 DTI입니다. 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얘는요 화살표. 오로지 계산 문제만 거의 나와요. 계산 문제. 계산 문제가 엄청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개 LTV가 60%다. 자, DTI가 50%다. 이렇게 자료주면서요. 여러 가지 이제 대출 자료주면서 이를 통해서 뭘 구하시오? 대출 금액 구하시오. 자, 대출 금액 구하는 요 계산 문제 있잖아요. 요 계산 문제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이를 주면서 대출금 구하는 계산 문제가 항상 A급입니다. 다만 요 계산 문제는요. 지금부터 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흐름을 보게 되면요. 이 LTV와 DTI 통해서 푸는 대출금 계산 문제는요. 아마 5월달부터가 때가 되지 않겠나 싶었어요. 5월부터 제가 풀어드릴게요. 5월달부터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괄호 5번요. 저당 위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2번 조기 상환 위험이다. 혹시 여러분들 은행 가면요. 중도 상환 들어봤습니까? 중도 상환. 얘가 바로 조기 상환입니다. 따라서 조기 상환 또는 중도 상환 같은 말로 만기 전 변제. 따라서 조기 상환, 중도 상환, 만기 전 변제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 조기 상환은요. 출제가 아주 자주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재 보시면요. 첫 줄만 밑줄 하세요. 얘는 중요합니다. 밑줄 하세요. 시장 이자율이 저당 이자율보다 낮을 경우 밑줄. 지금은요. 결론만 밑줄 껐습니다. 설명은 이따가 설명이 되겠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시장 이자가 높을 때입니까? 낮을 때입니까? 낮을 때. 일단 기억하세요. 시장 이자가 낮을 때 또는 시장 이자가 하락할 때, 시장 이자가 낮을 때 정도 상환, 조기 상환 하게 됩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결과만 기억하시고 그러면 여기까지가 바로 개설입니다. 목차 02번 있죠. 저당 대출제도. 이것도 중요한데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